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쌤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인용 24학년도 시험을 해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하기 앞서서 저는 어떠한 근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강론서를 토대로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교수님들한테 여쭤봤고, 뭐 모르는 거는 이제 의사, 약사한테까지도 제가 이제 문의를 드려서 답을 구했다라는 점 알고 먼저 그걸 인지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완벽하지 않은 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참고사항으로만 토대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A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A형에서 1번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팬더웨이 건강 증진 모형이 나왔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세 가지의 틀이 있는데요. 개인적 특성과 경험.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습관적인 것들이 길러져 있는지, 그다음에 나의 요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행위에 관련돼서 인지와 감정이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행위에 관련된 인지와 감정은 결국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더의 이론은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끝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경험이 중재 요인인 행위와 관련된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결국 그 영향은 행위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결정하는 이론이 팬더의 건강적인 행위 모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요.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에서 이제 여기가 나왔죠.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과 니은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가 나왔습니다. 자, 행위에 관련된 지각된 유익성. 유익성은 이익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나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일까를 판단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게 운동을 했으면 운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보상이 있는가? 혹은 운동을 통해서 나의 피로감이 감소되거나 다이어트,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제 지각된 유익성이 있고요. 반대로 지각된 장애성이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러 갈 때 장애가 되는 어떤 것들이 전부 다 장애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너무 멀다. 헬스장 비용이 너무 비싸다. PT를 받으려고 하는데 PT 비용이 너무 비싼데 내가 돈이 없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장애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입니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은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위와 관련된 감정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는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여기 이제 구멍을 빵빵 뚫어놓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각된 장애가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에는 지각된 자기 효능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점 1점 해가지고 총 2점인데요. 2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받아줘야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뒤로 어떻게 넘겨요? 어이, 자, 뒤로. 죄송해요. 제가 줌을 많이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5살인데 키가 다른 아이들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그래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동료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란 땡땡땡에서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실 이거는 너무 쉽죠? 이것도 역시 주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디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기억이었어요. 어디에서 분비합니까? 뇌하수체죠, 뇌하수체. 뇌하수체에서 분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내분비 기관을 얘기할 때 크게 이제 뇌를 먼저 보게 되면은 뇌에서 시상, 그다음에 시상, 하부, 마우스 이거 어렵네요, 굉장히. 시상 하부, 그다음 시상 하부에서 뇌하수체가 들어가죠. 뇌하수체 중에서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뇌하수체 전엽에 들어가죠. 우리가 뇌하수체의 전엽과 후엽을 호르몬을 구분을 했을 때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 건 딱 두 가지였어요. ADH와 옥시토신.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대다수를 이뤘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자극 호르몬과 종말 호르몬으로 나뉘는데 자극 호르몬은 말 그대로 자극해서 분비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FSH는 뭐예요? 남포 자극 호르몬. 이런 거죠. ACTH는 뭐예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 호르몬들이 있었고 종말 호르몬. 종말 호르몬은 그냥 그 역할을 다하는 거.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서 분비됩니까? 뇌하수체죠. 만약에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써도 당연히 정답 되고요. 뇌하수체라고 써도 당연히 정답 됩니다. 만약 시상하부 뇌하수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라고 썼어도 정답 인정될 것 같아요. 틀린 내용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요. 자, 두 번째인데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건 평생 치료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동료교사가 물어봤더니 치료의 여부는 장골의 끝에 있는 땡땡땡에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합니다. 자, 장골이라고 하면 롱본이죠. 긴 뼈입니다. 긴 뼈. 자, 롱본의 끝에 있는 이라고 했어요. 끝에는 뭐냐면 골단이 있죠. 자, 근데 골단 안에 뭐가 있냐면 성장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 길쭉한 부분 있죠. 뼈의 이 길쭉한 부분을 골간이라 부르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골단이라 그러는데 이 골단에 뭐가 있냐면 성장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성장판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1점 1점 해가지고 2점. 그래서 1번과 2번은 전부 다 맞춰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다 치고 넘어가야 되나? 이거 복잡하네요. 다음에는 줌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오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자, 3번은 모성 사망비가 나왔죠. 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 기억이 뻥 뚫어져 있어요. 기억이 뻥 뚫어져 있고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는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전에 발생한 여성 사망자 수를 키포인트입니다.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를 10만 비로 표시한 것.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사실은 모성 사망률이구나 해서 모성 사망률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뭘로 나눴대요? 출생아 수로 나눴대요. 그럼 이거 뭡니까? 모성 사망 비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강론사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모성 사망비는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분만 후 6주 이내에 발생한 여성 사망자 수를 뭘로 나눴다? 출생아 수 10만 명으로 나눈 수치를 모성 사망비라고 한다. 자, 그럼 모성 사망률은 뭐냐면요. 분모가 다르죠. 얘는 이제 출생아 수로 나눴지만 모성 사망률은 뭘로 나눕니까? 가임 여성 수로 나눕니다. 가임 여성 수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가임 여성 수는 우리가 근거했을 때 몇에서 몇 살까지의 나이를 가임 여성 수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성 사망률이랑 비교했을 때 왜 모성 사망비로 더 많이 구하는가요? 편의성 때문이죠. 편의성. 어떤 편의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런 것들도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생 전후기 사망률을 있는데요. 출생 전후기는 뭐냐면 출생 전, 이거 어떤 상태예요? 태아 상태일 때죠. 태아 상태, 출생 후 어떤 상태? 신생아 상태. 결국은 뭐냐면 태아 사망률과 신생아 사망률을 더한 거, 합친 거를 출생 전후기 사망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제 이걸 공부를 했냐면 주산기 사망률이라고 들어봤죠. 주산기가 출생 전기와 후기를 합친 거를 주산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생 전후기 사망률은 우리가 주산기 사망률을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WHO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임신 22주 뭐 이상의 태아 사망과 또 생후 7일 이내의 초기 신생아 사망이 이제 WHO에서 말하는 모성 사망비인데 OECD 기준도 있습니다. OECD 기준을 보게 되면은 임신 28주, 그러니까 22주에서 28주로 올랐죠. WHO보다 조금 더 길게 갔죠. 그리고 생후 7일 이내 똑같습니다. 7일 이내에 초기 신생아 사망을 합친 경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대요? OECD의 기준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OECD 기준을 보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였죠? 정답은 당연히 28주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뭐가 나왔냐면, 마약이 나왔어요. 지금 청소년 마약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는 문제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청소년기에 들은 얘기에 따르면 펜타닐 패치 등의 증상은 처음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대다수가 펜타닐을 써봤더니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맞은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건 뭐야? 금단지성이죠. 펜타닐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맞은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거는 금단지성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패치를 붙였대요. 이거 뭡니까? 의존이죠, 의존. 근데 이제 의존은
심리적인 의존과 신체적인 의존이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굳이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신체적인 의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보상회로에서 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신경 전달 물질을 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은 당연히 도파민이겠죠, 도파민. 네. 그래서 근거로 이제 정신간호학 책에 있는 내용을 스크랩을 해왔는데, 자, 보시면은 뇌의 변형계는 동기부여를 강화하거나 쾌락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쾌락 중초로 잘 알려진 중경의지핵 NAC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측자액이 NAC예요. 측자액이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뭐에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에 의해.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인 거죠. 도파민에 의해 활성화가 됩니다. 자, 니은은 도파민이 되겠죠. 자, 그다음 그 아래 보시면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 건 혈액 내 물질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리적인 증상입니다. 쓰지 않았더니 펜타닐을 쓰지 않았더니 이 물질의 농도가 감소해서 나타나는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 이게 금단 증상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금단 증상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동일한 물질을 다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치를 다시 붙였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체적, 심리적 의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다르게 표현한 말 보시면 그냥 이제 요약된 자료에서는 의존성이 생긴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구분을 해서 칼제점을 하자면 의존성이라고 하면 틀린다. 신체적인 의존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기 때문에 신체적인 의존이라고 써야 이제 옳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체점을 해준다라고 하면 의존성도 그렇게 틀린 정답은 아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결국 지금 1번, 2번, 3번에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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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에서 8점을 지금까지 전부 다 맞추고 따라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 자, 5번입니다. 자, 5번인데요. 이거 지역사회 문제죠. 자, 기억 보시면은 운동 실전 행위 변화 띡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변화 단계 모형에 따라서 구분할 때 계획 전 단계와 계획 단계의 의미를 순서대로 구분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계획 전 단계는요. 무슨 단계냐면 우리가 무관심 단계입니다. 여기서 꼭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6개월이라고 하는 키포인트 핵심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이런 걸 뭐라 하죠? 아, 키워드. 예,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생활 습관 등의 행동 변화를 시도할 의도가 아예 없거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계획 단계는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 단계예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내가 어느 정도 변화해야겠다라는 의도는 갖고 있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 실천 행위 변화에 따라서 구분할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의미를 서술해라라고 얘기했죠. 자, 저는 뭐라고 작성했냐면 계획 전 단계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6개월 이내에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자, 이를 기억에 적용하면 운동행위를 실천할 필요성을 아예 느끼지 못하며 6개월 이내에 운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의 의미를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계획 단계는 변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6개월 내에 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변화는 없는 단계이다. 계획 단계는 없는 단계.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변화하고자 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해야지라고 하는 변화의 계획 단계가 없는 단계. 자, 이를 또 기억에 적용을 해보면 운동행위를 실천할 필요성을 느끼며 6개월 이내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단계이다. 근데 사실 선생님들 답지를 보니까 여기 앞에까지만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자, 근데 사실은 음, 밑줄진 기억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뭐 근데 이렇게까지 썼다고 해도 그 의미 자체가 틀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미 자체가 맞기 때문에 정답 인정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할 때의 그 목표에 따른 목표 지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자,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어 제가 지역사 책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웠던 강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받았던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과정 목표, 영역 목표, 결과 목표 있죠. 인과관계에 따라서의 목표는요. 크게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긴 지금 보시면 결과 목표가 이미 나와 있죠. 그럼 이걸 제껴요. 그럼 뭐가 남았어? 과정 목표와 영역 목표 나왔죠. 자, 가정 목표와 영양 목표가 나왔습니다. 영양 목표를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태행의 변화입니다. 아, 보시면은 지식 태도의 변화 뭡니까? 그럼 디귿이 영양 목표가 되겠고요. 니은은 뭘까요? 과정 목표. 회차별 진행, 어느 정도의 과정을 진행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 결국 운동을 실천했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과정과 영향과 결과 목표를 인과관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과정 목표가 되겠고요.
디귿은 영향교포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 기준을 보시면은 2020년 기출 B형에서도 프로체스카의 범위론적 단계 모형 나왔죠. 근데 24년에 나왔습니다. 자, 2017년에도 나왔습니다. 2017, 2017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걸 이제 보여주고 나서, 이 변화 단계 모형에 따라서 어느 단계, 어느 변화 단계에 있느냐, 이걸 써라라고 나왔죠. 또 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 평가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어때요? 요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인과관계에 따라서도 이런 평가가 있겠구나라는 걸 공부를 했었으면 이런 것들을 맞을 수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거 틀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4점짜리 문제면 여기서는 적어도 이 앞에 프로체스카 범위론적 모형의 내용까지는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점 정도 가져가시면 괜찮습니다. 물론 다 가져가셔야 퍼펙트죠. 자, 이번에는 이제 6번 EKG 모형인데요. 자, 이거를 보여주고 나서 어떤 부정맥 유형이냐. 이게 이제 심실 빈맥과 심실 조동으로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V택 같습니다. V택. V택이라고 하면 심실 빈맥이죠. 자, 사건의 개요를 보시면은 오전 10시 15분경 3학년 2반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다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자, 스마트워치 상에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났고 2년 전에 이미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의식 수준은 없고요. 맥박과 호흡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걸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조동 그래프를 가져오긴 했는데 심실 조동의 그래프와 더 유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심실 조동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피파가 보이지 않고 QRS파만 보이는데 이 QRS파가 조기 심실 수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VC파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심실 조동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파형 자체가 불규칙적이거든요. 근데 얘는 파형 자체가 규칙적이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얘는 바로 이제 세동 직전의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심실 빈맥이 조금 더 빠르게, PVC파가 합쳐져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 근데 PVC파가 이 전체가 다 PVC파예요. PVC파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의식도 맥박도 호흡도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실 빈맥은 심실 조기 수축이 3회 혹은 그 이상 나타나는 것인데, 심실 조기 수축인 PVC파가 지금 여기서는 한 30회 이상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세동과 비슷한 파형, EKG 파형 자체가 세동과 비슷하고 실제로 이 임상에서는 조동과 세동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의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동에 준한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PV10파, 물론 얘도 세동에 준한 처치를 해야 되죠. 왜냐면 PV10파가 30회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3회 이상 나타나면 우리가 세동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 상으로는 PV10파로 보이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마취과 심장 전공의한테 물어봤을 때에도 당연히 이건 심실빈명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성인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두 분 다, 성인 교수님 두 분 계셨는데 전부 다 심실빈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이거는 이제 굉장히 파형 자체가 불규칙한데 얘는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게 PVC파가 아 이게 이제 PVC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VC파가 규칙적으로 나타나지만 맥박이 없는 심실 빈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답은 맥박이 없는 펄스리스 V택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맥성 심실 빈맥이다. 이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VTEC이라고 저는 정답을 썼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기억 단계에서 해야 할 소생술의 명칭을 쓰라라고 나와 있죠. 기억은 뭡니까?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나타났을 때 심폐소생술 이후에 해야 될 단계입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심폐소생술 이후 뭐 합니까? 신속한 재세동 단계를 하네요. 자, 근데 사실은 17년도 거를 기출 분석을 했으면 심폐소생술 이후에 뭡니까? 제세동을 사용합니다. 자, 제세동이 명칭이 자동 심장 충격기로 바뀌었는데 제세동을 사용해도 정답이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사용해도 정답이고요. 이것처럼 자동 제세동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사용해도 정답이에요. 전부 다 정답 인정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17년 전공 A형을 보시면은 쭉 밑에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문제로 나왔는데 밑에 보시면은 자동 제세동기 적용 방법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문제 볼까요?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소생술의 명칭을 쓰고 소생술을 4단계로 서술해라. 이게 단계가 되겠죠. 첫 번째는 전원을 켭니다. 두 번째는 패드를 부착합니다. 세 번째는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네 번째는 제세동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쓰면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라는 걸 쓰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4단계고 영어 5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 5단계를 4단계로 적용시키려면 세대동을 실시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한다까지 쓰면 좋겠죠. 훨씬 더 모범 답안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단계로 끊으면 다시 제세동을 실시한다까지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표준 심폐소생술을 다시 실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응급실로 이송을 하는데 혈관 수축제로 첫 번째로 투여하는 약물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약물 투여는 이제 모든 심정지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데 보시면 에피네프린을 투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소프레신이라고 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바소프레신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피네프린의 대체 투여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바소프레신 쓸 수 있죠. 첫 번째로 뭘 씁니까? 에피네프린을 쓰죠. 두 번째로 이에 대체해서 바소프레신을 쓸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프 1 부정맥 유형은 선생님은 이제 V택이라고 썼고요. 제세동 단계이다. 첫 번째 전원을 켭니다. 두 번째 패드를 부착합니다. 세 번째 심정도 리듬을 분석합니다. 못합니다. 네 번째는 제세동을 실시합니다. 아직 써도 괜찮고요. 약물은 에피네프린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성인간호학 책에서 발췌해온 내용인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맥박이 있는 V택도 있고 없는 V택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맥박이 없는 V택인 거죠. 그래서 펄스리스 V택이다라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즉각적으로 제세동을 실시한다라는 거 나와 있죠. 그러면서 약물을 뭘 투여한대요?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바스프레신도 있지만 바스프레신은 에피네프린의 대체 투여로 가능하다라는 거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근거로 따져봤을 때는 저는 심실성 빈맥이 조금 더 올바른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실 조등은 문제를 아예 내지 않는데 국가고시든 뭐든 이제 그 교수님이 국가고시 출제라든지 임용고시 출제에 들어갔는데 심실조등 같은 경우는 문제를 내지 않고 명확하게 심실 빈맥 같은 것들은 문제를 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2011년 기출 비용 보시면은 이렇게 EKG를 보여줬죠. 자, 이런 것들도 명칭을 써라, 파형을 써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7번 문제인데요. 7번은 이제 정신의에서 나왔죠. 선생님 ADHD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부주의와 과잉 행동, 그리고 뭐가 나와? 충동성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DSM-5의 기준에 제시한 증상으로 써라. 자, 지금 DSM-5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DSM-5인데요.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이죠. 자, 부주의, 과잉 행동, 충동성. 그러나 충동성 이외에 다른 정답을 쓰셨다? 정답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DSM-5의 기준으로 제시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충동성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ADH라고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DSM-5 다시 넘어가 보면은 부조의도 6개월, 가행동 충동성도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ADH로 진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것도 6개월이고요. 자, 세 번째는 선생님 약을 먹고 있다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거 약효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동 효과 때문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약물학적으로 사실 반동 효과가 뭐냐면 선생님들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용량을 임의로 조절했을 때 약이 그러니까 약사나 의사가 이만큼 먹으라고 했는데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해서 약의 용량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아예 먹지 않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증상이 더 악화되는 거죠. 오히려 처음 나타났던 것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리바운드 이펙트예요. 근데 보시면 동료 교사가 약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사실 잘 맞지 않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약사 친구한테 보내줬더니 문제 자면서 낸 거 아니야? 졸면서 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가 하는 반동 효과는 약물학적에서 그 반동 효과밖에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ADHD에서 반동 효과를 검색해 보면 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근거로서 이 내용을 쓰긴 썼는데, 이게 근데 앞에서는 약을 먹고 있는데 반응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반응 효과의 개념 자체는 중단했거나 약의 용량을 임의로 조절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문제가 아닌가. 혹은 내가 모르는 반응 효과가 뭔가 있지 않은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 근거를 막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이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로 정립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반응 대가입니다. 인지행동 치료 중에 인지행동 치료가 여기 나왔네요. 또 비형인가? 다른 문제에서 또 인지행동 치료가 나왔죠. 자, 아무튼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 행동 수적 방법으로 반응 대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반응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반응 대가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아동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뺏음으로써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는 걸 빼서, 권리를 빼서. 이거 뭡니까? 타임아웃이죠. 타임아웃과 굉장히 같은 맥락에 있는 거. 반응 대가의 종류 중에 하나가 타임아웃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관련 기출을 보시면 A형을 볼게요. A형에 정적 방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예를 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었죠. 정적 방화는 뭐 잘하면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야? 반응 대가는 약간 부적 강화의 형식입니다. 애 거를 뺏어버림으로써 애가 좋아하는 거, 애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뺏어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타날 수 있게끔 행동을 다시 수정하는 거죠. 갖고 있는 거 뺏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반응 대가다. 이제 관련 기출이 이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동성 6개월, 반등교과 반응대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점수를 잘 가져갈 수 있겠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요. 이거는 이제 임신성 당뇨를 얘기하는 겁니다. GDM인데요. 자, GDM을 시행하는 임신 주스를 쓰래요. 자, 이제 그 강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신 24에서 28주에 오랄 GD를 시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24에서 28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24에서 28주가 맞습니다. 자, 전 28주 썼는데요.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28주도 정답이지. 왜 아니야? 28주도 답이에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g의 오라지티트를 했을 때 기준이 되는 혈당 수치. 임신성 독립변의 기준이 되는 혈당 수치는 뭡니까? 1시간 뒤 140 이상입니다. 가 가장 정답이죠. 근데 선생님들 보세요. 시간을 함께 제시하라는 말이 없었어. 그냥 혈당 수치를 쓰래. 자, 그러면 140 이상이다라고 써도 저는 정답 인정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 이제 괄호를 쳤죠. 포도당 투여 1시간 후 140 이상이다. 이렇게 쓰긴 썼지만, 시간을 함께 제시해라. 그랬으면 이제 더 좋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제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당 투여 후 1시간 뒤 140 이상이다라고 썼으면 더 좋은 거고요. 자, 아무튼, 140이라고 썼어도 인정, 28주라고 썼어도 인정. 저는 이제 그렇게 인정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디귿, 폐성숙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양수 검사를 통해서 레시틴, 스핀과 마이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그걸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기는 출생 직후에 저혈당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체로부터 온 포도당을 낮추기 위해서 태아의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가 되는데 더 이상 모체로부터 당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는 고인슐린 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 자, 이쪽 볼게요. 태아는 10주경에 모체로부터 얻은 포도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인슐린을 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엄마의 당이 계속 넘어오니까 인슐린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 딱 태반이 분리가 되는 순간 당이 넘어오지 않아. 그런데 이미 태아는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는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분만 후에 신생아 혈중의 높은 인슐린 때문이다. 그래서 태아의 고인슐린 혈증 때문에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관련 기출로 2020년 기출을 보면 임신성 당뇨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거대화와 호흡곤란 중군이 나왔죠. 임신성 당뇨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습니다. 거대화, 호흡곤란 중국은 태아 저혈당. 지금 2020년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봤고 24학년도에서는 한 가지 마지막 하나를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써줬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9번은 과민 반응이 나왔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래요. 즉시성은 무슨 항체에 의해서 매게 됩니까? 이민노글로불린 2죠. 이것도 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아무튼 기출을 안 넣어놨는데 자,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제 기전을 제가 성인간호학 책에서 따왔는데요. 이 비만세포죠, 비만세포. 일단은 항원이 첫 번째 노출이 됩니다. 항원에 노출되면 이민노글로불린 2가 만들어져서 항체랑 결합을 하는 거죠. 이민노글로불린 2 항체가 항원이랑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만세포에 딱 달라붙으면 비만세포는 탈가래화되면서 히스타민이라든지 브레디킨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분비한다. 이게 이제 아나필락시스의 경로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항체가 뭡니까? 딱 나와 있네요. 여기 이민노글로불린 이 항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형태의 과민 반응이 뭐예요? 뭡니까? 아나필락시스. 자, 보시면 제1형 과민 반응의 가장 치명적인 상태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접촉성 피부염인데요. 피부 검사의 명칭을 써라. 그리고 판독 시간을 포함해서 검사 방법을 실시해라. 자, 피부 반응 검사는요. 항원 피부 반응 검사가 있습니다. 자, 항원 피부 반응 검사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첩보 검사가 있대요. 첩보 검사 영어로 패치 테스트예요. 그래서 패치 검사라고 써도 인정, 첩보 검사라고 써도 인정, 패치 테스트라고 써도 인정입니다. 자, 이 패치 검사는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묻은 패치를 먼저 붙인 다음에 48에서 72시간 후에 패치를 떼어내고 그 주위의 피부表면을 확인하는 검사가 이제 되겠죠. 이제 이 이후에 또 써줘도 괜찮아요. 그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확인을 실시한다라고 써도 당연히 정답이고요. 그렇게까지 쓰지 않고 선생님 여기까지만 썼는데요. 이것도 전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너무 후하게 주나요? 물체인가요? 아,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호트 검사가 나왔죠. 코호트 검사를 보시면, 자, 여기는 역학조사 연구 방법의 명칭을 쓰라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요. 역학조사 연구 방법을 보시면, 조사 시작을 5월 29일 했죠. 근데 조사를 어디로 했어요? 과거로 갔어요. 23, 24, 25, 26, 27, 28, 29의 기간까지 조사를 했죠. 자, 보시면 코호트 연구를 볼게요. 코호트 연구, 이거 먼저 볼게요. 2010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2020년으로 결과를 예측을 했어요. 이건 뭐야? 전향성. 앞으로 갔죠. 자, 근데 2010년에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과거로 돌아가서 2000년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뭡니까? 후향성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23년으로 돌아갔죠. 시작일은 29일인데 23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후향성 코호트 연구가 되겠죠. 선생님, 그럼 그냥 코호트 연구는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전향성 코호트 연구는요? 당연히 틀렸어요. 뭐 이건 후향성 코트 연구밖에 없고요. 자, 이건 발생률을 구하래요. 자, 니은의 근거에서 사례 발생률을 산출해서 제시해서 근거해라. 자, 급식 임용 인원 350명 중에 93명이 먹었대요. 그럼 350분의 93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를 때려봤더니 26.6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표 1에서 감염형으로 추정되는 식품명을 뭡니까? 자, 다 상대 유연비를 구하라는 건데, 자, 상대 유연비 구하라고 했던 문제들이 지금까지 기출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자, 상대 연비 구하는 방식 다 아시죠? 자, 먼저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 질병이 발생할 확률 분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때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C 플러스 D분의 C분의 A 플러스 B분의 A. 이게 이제 상대 위험비를 구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 방법을 토대로 이 세 가지를 구했을 때 가장 높았던 거는 닭볶음탕이에요. 그래서 감염형으로 추정되는 것은 닭볶음탕이다. 이를 상대 연비로 계산했을 경우에 이걸 써줘야죠. 왜? 계산식을 포함해서 서술할 것이라고 써줬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안 써줘도 됩니다. 섭취군 중에 질병 발생률, 뭐 비섭취군의 질병 발생률 이것까지는 안 써줘도 되는데 요거는 써줘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저는 여기를 더했는데요. 95분의 5, 뭐 235분의 85 이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구하지 않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요거의 방식으로 써줬을 뿐입니다. 자, 이 괄호는 다 더한 상태에서 계산식을 써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으니까 6.9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닭볶음탕과 6.9가 되겠습니다. 관련 기출을 보시면 2015년 B형에서 뭐가 나왔냐면 역학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시오가 나왔어요. 그 다음 17년에서는 상대의 연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왔냐면 의미를 포함해서 쓰시오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2022년 전공 비용 보시면은 상대연비를 구하시오. 또 여기서도 그 의미를 쓰시오라고 나왔죠. 근데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계산식을 포함해서 쓰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니네요. 11번 보시면은, 요로 감염이냐. 자, 선생님, 제가 열이 나고 소변 볼 때마다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요로 감염이래요. 많이 불편했겠구나. 근데 제가 소변 검사를 했는데 왜 했을까요? 요로 감염을 확진하기 위함이란다. 자, 기억. 요로 감염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명을 쓰시오. 자, 저는 이거 소변 배양 검사라고 썼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소변 검사를 합니다. 소변 검사를 했는데, 무균 상태여야 되는데, 거짓말 안 치고, 소변 분석 검사에서 무균 상태가 아니라 세균류라든지 백혈구가 있으면 뭘 통해서 다시 확인한대요? 소변 배양을 검사해서 확인한다. 이 말은 첫 번째로 소변 분석 검사를 합니다. 소변을 받아서 무균 상태여야 되지만 세균이랑 백혈구가 증가돼 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는 검사는 뭡니까? 소변 배양 검사. 이게 확진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소변 배양 검사일 것 같고요. 자, 요로 감염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걸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남성의 요도는 길이가 대략 21cm 정도로 길죠. 근데 여성의 요도는 대략 4cm 정도로 짧아요. 해박적으로 봤을 때 길이 자체가 짧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항문과 질이 요도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요도를 통해 방광적으로 쉽게 상행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정답으로 뭐라고 썼냐면 해박적으로 여성의 요도는 남성의 요도보다 짧고 사실 이거 없어도 됩니다. 이거 없고 여기서부터만 써도 정답. 항문과 질이 요도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이부의 세균들이 요도를 통해 방광 쪽으로 쉽게 올라올 수 있어 남성보다 요로 감염이 더 쉽게 잘 걸릴 수 있다. 여기서 상행성 감염이라는 단어를 써줘도 괜찮습니다. 자, 쪼이는 속옷을 입지 않고 면으로 된 속옷을 입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변이 마르면 참지 않고요. 그리고 대변분 후에 뒤에서 앞으로 닦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내용이 뭡니까? 당연히 뒤에서 앞으로 닦는 내용이 잘못된 거겠죠. 자, 우리가 대상자를 교육할 때 여성의 경우 회원부를 앞에서 뒤로 닦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강령서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칩니까? 대변 보고 난 후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는다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써줬으면 좋았겠죠. 자, 마지막 A형 12번입니다. A형 12번은요. 자, 기형 안에 들어갈 온열 요소 두 가지를 써라. 자, 온열 요소 중에서 기온과 기류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3대 온열 요소라고 한다면 기온, 기습, 기류고 4대 온열 요소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가 추가된 복사열인데 이미 뭐가 있어? 기온과 기류가 들어가 있죠. 그럼 뭐가 없습니까? 기습과 복사열이 없네요. 자, 기억은 기습과 복사열이다라는 거 있죠. 자,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극한 기상으로 인한 손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니은 중에 저체온증의 기준이 되는 체온을 쓸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신부체온 자체를 얘기를 하고요. 저체온증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신부체온이 몇 도 이하? 35도 이하인 경우이다. 그래서 뭐 필요 없어요. 뭐 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뭘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 없고요. 그냥 체온만 쓰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35도 이하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디귿은요, 열사병이죠. 열사병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인데요. 왜 의식장애가 발생을 하느냐? 뇌가 손상됐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고온의 환경 장시간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했을 때 시상하부에 위치한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 상실, 셀포인트 이거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능 상실로 인해서 체온을 외부로 발산하지 못해서 중추가 계속 손상이 되는 거죠. 중추의 40도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말은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 상실로 나타나서 중추신경 세포의 손상, 중추의 손상. 그래서 의식장애가 나타난다. 저는 뭐라고 썼냐면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 상실로 인해서 체온을 외부로 발산하지 못하고 결국 중추신경계의 손상을 초래해서 의식장애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A형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10분 쉬었다가 B형 해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A형에서 한 30점 정도는 맞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따 10분 쉬었다가 B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